절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가능합니까? 한국 산골마을 출신 소녀가 만든 초경량 AI 알고리즘에 하버드 교수진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된 고물로 AI를 구동한다고? 대학원생 30명이 붙어도 못해낸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혁신이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컴퓨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 믿기 힘든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경남 함양의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노령연금과 농사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죠. 학교에서 컴퓨터 시간은 제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겨우 15대의 컴퓨터를 나눠 써야 했는데, 여학생들은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특히 저처럼 가난한 학생은 더했죠. 지연아, 너는 그냥 구경만 해. 어차피 집에 컴퓨터도 없잖아. 정보 선생님의 말씀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폴더폰을 쓰셨고, 저는 학교 컴퓨터실이 열리는 점심시간 10분이 유일한 디지털 세상과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할머니 심부름으로 읍내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고물상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무료 나눔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무료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폐기 처리할 거야. 쓸만한 게 있으면 가져가. 고물상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컴퓨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니터가 깨지거나 본체가 찌그러진 것들이었죠. 그런데 구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작고 까만 본체였는데 겉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도 돼요? 그거? 아마 10년은 넘은 거야. 전원도 안 들어올걸? 하지만 저는 그 컴퓨터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랄까요? 무거운 본체와 오래된 모니터, 그리고 더러운 키보드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얘야, 그런 쓰레기를 왜 가져가니? 차비도 아까운데.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의 핀잔을 들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컴퓨터가 무거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헛간 구석에 컴퓨터를 숨겼습니다. 할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새벽, 할머니가 밭에 나가신 사이 컴퓨터를 꺼내 연결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체를 열어보니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몇몇 부품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막막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 수리 관련 책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너무 어려웠고 전문 용어투성이었죠. 그때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지연아, 컴퓨터 공부하니?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가 많아. 도서관 컴퓨터로 한번 찾아봐. 점심시간 도서관 컴퓨터로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컴퓨터 수리 기초, 고장난 컴퓨터 살리기 같은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부품이었습니다. 새 부품을 살 돈은 없었고 중고 부품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고물상을 순회하며 버려진 컴퓨터에서 쓸만한 부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나중엔 오히려 도와주셨습니다. 얘야, 오늘 새로 들어온 거야. 여기서 필요한 거 찾아봐. 한 달 동안 모은 부품들로 조금씩 컴퓨터를 고쳐나갔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교체, 메모리 추가, 하드디스크 연결. 하나하나 유튜브를 보며 따라했습니다. 손가락을 베이고 감전도 당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모든 부품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으로 삐 소리가 났습니다. 부팅음이었죠. 모니터에 죽은 픽셀이 몇 개 있었지만 윈도우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됐다. 정말 됐어.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가 얼른 입을 막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으실까 봐요. 컴퓨터는 켜졌지만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작동시켜야 했으니까요.
컴퓨터가 켜진 건 기적이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운영체제는 계속 에러를 뿜어냈고 10분마다 블루 스크린이 떴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 인터넷은 너무 느려서 큰 파일 하나 봤는데 하루가 걸렸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컴퓨터와 씨름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보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첫 번째 도전은 운영체제 재설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CD가 없었어요. 지연아, 왜 요즘 잠을 제대로 안 자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그래요. 곧 끝날 거예요. 도서관 컴퓨터로 리눅스라는 무료 운영체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받으려면 USB가 필요했죠. 용돈을 한 달 동안 모아 중고 USB를 샀습니다. 4기가짜리 10,000원이었어요. 드디어 리눅스를 설치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부팅을 시도했지만 화면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죠. 두 번째 시도. 이번엔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 하드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거듭될수록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15번째 실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메인보드가 타는 냄새가 났거든요. 한 달 동안 모은 부품이 한순간에 망가졌습니다. 이딴 고물 따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헛간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지연아, 여기서 뭐하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았죠. 고물상에서 컴퓨터를 주워온 것, 매일 새벽에 고치려 애쓴 것,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까지.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포기하지 마라. 네 아버지도 그랬어. 뭐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봤지. 그날 밤 할머니가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안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동네 전파사 가서 필요한 거 사와라. 할머니, 이건 네 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모은 건데 아버지도 너가 공부하는데 쓰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다음날 읍내 전파사에서 중고 메인보드를 샀습니다. 사장님이 설치 방법도 알려주셨죠. 25번째 시도. 드디어 리눅스 설치 화면이 떴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35번째 시도. 바이오스 설정을 바꿔봤지만 여전히 실패. 45번째 시도. 메모리를 다시 꽂았더니 조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3번째 시도. 새벽 3시 모든 부품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습니다. 케이블 하나하나 점검하고 먼지를 깨끗이 닦아냈죠.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펭귄 로고가 떴습니다. 리눅스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됐다. 정말로 됐어. 54번째 만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비록 모니터에 죽은 픽셀이 있고 속도는 거북이 같았지만 제 컴퓨터가 살아난 겁니다.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느린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코딩을 배울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산더미였죠. 우리 마을 인터넷은 너무 느려서 온라인 강의는 꿈도 못 꾸고 프로그래밍 책은 도서관에 딱 3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 전 책들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공간이었습니다. 헛간은 너무 춥고 습했고 할머니가 자주 드나드셨죠. 그러다 발견한 곳이 마을 끝자락의 폐창고였습니다. 예전에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인데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여기라면. 창고를 청소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쌓인 먼지와 거미줄을 치우고 구멍난 지붕을 비닐로 막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기였습니다. 다행히 창고 옆 전봇대에서 몰래 전기를 끌어올 수 있었어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님한테 들킬까봐 낮에는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고물상에서 깨진 태양광 정원 등을 여러 개 주워와 연결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낮 동안 배터리를 충전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폐창고는 제 비밀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벽에는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적은 종이를 붙였죠. 매일 새벽 4시 할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창고로 갔습니다. 첫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선택했습니다. 도서관 책에서 초보자에게 가장 쉬운 언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책의 예제를 따라 치기만 해도 에러 투성이었습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 왜 안 되지? 알고 보니 파이썬 버전이 달라서였어요. 책은 파이썬 2인데 제 컴퓨터는 파이썬 3였죠.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하나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컴퓨터 사용 시간은 하루 30분.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PDF 파일, 텍스트 파일, 심지어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저장하기도 했죠. 지연아, 매일 도서관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사서 선생님의 질문에 둘러댔습니다. 학교 과제 때문에요. 정보 검색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오프라인 위키피디아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위키피디아 전체를 다운로드받아 인터넷 없이도 볼 수 있는 거였죠. 용량이 50기가나 됐지만 중고 외장하드를 구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제 창고에서도 위키피디아를 볼 수 있었어요. 프로그래밍 관련 문서를 하나씩 읽어가며 독학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첫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단순한 계산기 프로그램이었지만 제가 만든 첫 작품이었죠. 화면에 헬로 월드가 뜨던 순간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창고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기쁨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후로 더 복잡한 프로그램에 도전했습니다. 농사 일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날씨를 예측하는 간단한 알고리즘, 할머니.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프로그램. 특히 할머니 약 알람은 정말 유용했어요. 할머니가 약 먹는 시간을 자주 잊으셨거든요. 비록 할머니께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라고 거짓말했지만요. 이거 참 신기하네. 요즘 세상은 정말 좋아졌어. 할머니의 칭찬에 뿌듯했지만 동시에 죄송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 새벽 코딩은 계속됐습니다. 춥고 어두운 창고에서 죽은 픽셀이 있는 화면을 보며 느린 컴퓨터와 씨름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중급 수준의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제 실력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창고로 오신 거예요. 새벽 4시 반 코딩에 열중하던 중 창고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지연아, 너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제가 짠 코드가 빼곡히 차 있었고 벽에는 프로그래밍 공식들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6개월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들통난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얼마나 됐니? 6개월이요. 매일 새벽에 여기 온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요즘 낮에 그렇게 졸았구나. 농사일 하다가도 꾸벅꾸벅 졸더라. 죄송해요, 할머니. 거짓말해서.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그랬어. 네? 어릴 때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좋아했지. 나는 이해 못했지만 그게 그 아이의 재능이었나 봐. 할머니는 제 컴퓨터 화면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물론 코드를 이해하실 리 없었지만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건 아셨나 봅니다. 이게 뭐니?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할머니께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약 알람, 농사 일정 관리, 날씨 예측 프로그램까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보셨어요. 이걸 너가 다 만든 거야? 네, 할머니.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할머니 왜 우시는데요? 너한테 변변한 것도 못 해주고. 남들은 다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는데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비밀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도와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따뜻한 차를 만들어주셨고 창고에 난로도 놔주셨죠. 일주일 후 할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봐. 할머니는 낡은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잔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새 컴퓨터 사자. 할머니, 이건 할머니 수술비로 모은 거잖아요.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미루고 계셨거든요. 눈은 아직 괜찮아. 하지만 너는 지금이 중요해. 안 돼요, 할머니. 전 이 컴퓨터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네 재능을 낡은 컴퓨터가 막으면 안 돼. 이건 투자야, 우리 미래를 위한. 다음 날 할머니와 함께 시내 컴퓨터 매장에 갔습니다. 최신 컴퓨터는 아니지만 제겐 꿈같은 사양이었어요. 램 8기가, 쿼드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멀쩡한 모니터까지. 이제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있겠네. 매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학생 게임하려고 사는 거야? 아니요, 프로그래밍 공부하려고요. 오, 대단한데? 요즘 코딩이 대세지. 집에 돌아와 새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창고가 아닌 제 방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너가 하는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날 밤 새 컴퓨터로 처음 코딩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할머니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그게 뭐가 될진 몰랐지만 분명 특별한 것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 컴퓨터를 갖게 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마을 인터넷은 너무 느려서 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꿈도 꿀 수 없었죠. 대부분의 AI 프로그램은 고성능 GPU가 필요했는데 제 컴퓨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제약이 저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왜 모든 프로그램은 고성능을 요구할까? 꼭 그래야만 할까? 저는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성능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로 한 거죠. 시작은 우리 마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병충해 예측이었습니다. 매년 농작물이 병충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이미지 인식 AI는 수백 메가바이트의 모델 파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병충해의 초기 징후만 찾아내는 경량 알고리즘을 만들기로 한 거죠. 잎의 변화 패턴만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 도서관에서 농업 관련 책을 모조리 빌려 읽었습니다. 병충해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공통 패턴을 찾아냈어요. 잎 가장자리의 미세한 변색, 잎맥의 색 변화, 표면의 미세한 반점들. 이런 특징들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부분만 체크하는 거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모든 걸 검사하는 게 아니라 주요 증상만 보는 것처럼요.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코딩했습니다. 수백 번의 수정과 테스트를 거쳤죠. 가장 어려웠던 건 테스트 데이터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곳곳을 돌며 농작물 사진을 찍었어요. 건강한 잎, 병든 잎, 해충에 먹힌 잎. 스마트폰으로 수천 장을 찍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왜 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지?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묵묵히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병충해 초기 증상이 특정 수치 패턴을 따른다는 걸 알아낸 거죠. RGB 색상값의 미세한 변화가 일정한 규칙을 보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단 200줄의 코드로 병충해 예측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일반 AI 프로그램의 100분의 1 크기였죠. 정확도는 물론 떨어졌지만 초기 발견율은 85%를 넘었습니다.
첫 테스트는 옆집 김 아저씨 밭에서 했습니다. 아저씨, 이 배추 좀 봐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배추 사진을 찍어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3초 후 결과가 나왔어요. 벼룩이벌레 초기 증상 의심. 예상 확률 78%. 김 아저씨는 반신반의하며 배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네. 여기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초기 증상을 프로그램이 찾아낸 거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농부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지연아, 우리 토마토도 좀 봐줘. 우리 고추밭도 확인해 줄 수 있니? 일주일 만에 마을 전체 농가를 돌며 진단했습니다. 20곳 중 15곳에서 초기 병충해를 발견했고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특히 박 할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작년에 역병으로 농사 다 망쳤는데 올해는 네 덕분에 살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모든 농촌에서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작물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앱 이름은 농부의 눈으로 정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기본 진단이 가능하고 온라인에 연결되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6개월 후 앱 사용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남 지역 농가의 입소문으로 퍼진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만든 병충해 예측 앱 농가의 희소식.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하지만 진짜 기회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AI 경진대회 공고를 본 거예요. 저사양 환경을 위한 AI. 이거야. 대회 주제가 제 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국 대회라니. 서울의 영재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가 만든 건 진짜야. 농부들에게 도움을 준 진짜 프로그램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니? 맞았습니다. 화려한 이론이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였죠. 저는 대회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전국 무대에서 제 알고리즘을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제 배경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프로필을 보니 대부분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었고 각종 수상 경력이 화려했죠. 저는 그저 함양농업고등학교 3학년이라고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예선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김밥을 싸주셨어요. 긴장하지 말고 너가 해온 걸 그대로 보여주면 돼. 제가 고친 고물 컴퓨터를 들고 대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새 컴퓨터도 있었지만 제 프로젝트의 핵심을 보여주려면 이 낡은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최신 맥북이나 게이밍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몇몇은 제 컴퓨터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진짜 작동하는 거야? 박물관에서 빌려온 건가? 귀를 막고 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컴퓨터가 대회장 와이파이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무선 랜카드 때문이었죠. 참가자님, 인터넷 연결은 필수입니다. 진행 요원의 말에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작동합니다. 그게 제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부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한 심사위원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학생, 이 컴퓨터로 AI를 구동한다고요? 네, 제가 개발한 경량 알고리즘은 저사양에서도 작동합니다. 믿기 어렵네요. 실제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배추 잎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마을에서 직접 가져온 거였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3초 후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무사마귀 초기 감염. 신뢰도 89%. 권장 조치사항.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농업 전문가로 보이는 한 분이 배추 잎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이네요. 여기 미세한 힘 반점이.
이건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인데.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모델 크기가 어떻게 되죠? 2MB입니다. 뭐라고요? 2기가가 아니라 2메가? 네, 핵심 특징만 분석하도록 최적화했습니다. 이번엔 IT 기업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초기 발견율 85%, 오진율 8%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기 대응에는 충분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농부의 눈 앱을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500여 농가에서 사용 중입니다. 여기 사용자 리뷰들이 있어요. 화면에는 농부들의 생생한 후기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배추 농사 살렸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른 진단은 처음이에요. 돈 안 들이고 병충해 막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개발한 건가요? 네,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코드를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다음 10분 동안 제 알고리즘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미지를 압축하고 핵심 특징을 추출하며 적은 연산으로 패턴을 찾아내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네요. 농업 전문가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농촌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비싼 장비나 빠른 인터넷이 없는 환경을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다른 참가자들도 제 부스로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2메가로 가능한 거야? 나도 경량화 연구 중인데 노하우 좀 공유해 줄 수 있어? 과학고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농업고 다녀?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거야? 유튜브랑 위키피디아요. 그리고 직접 실험하면서 배웠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결과 발표 시간. 제 손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지역 예선 대상은 함양농업고등학교 박지연 학생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대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학생의 프로젝트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갖췄습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고물 컴퓨터로 AI 혁명을 일으킨 고등학생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해냈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전국대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엔 진짜 괴물들이 모인다고 했으니까요. 과연 제가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지역대회 우승 소식이 퍼지자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농업고에서 전국 AI 대회 본선 진출자가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특별 조회까지 열어주셨어요. 우리 학교의 자랑, 박지연 학생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전국 대회는 서울에서 일주일간 합숙하며 진행된다는 거였어요. 참가비만 30만 원,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하면 1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바를 해서. 무슨 소리야. 대회 준비도 바쁜데. 할머니는 또 다시 통장을 꺼내셨지만 잔액은 10만 원 뿐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쓰신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연아, 마을 회의에서 결정했다. 너를 돕기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한 거였습니다. 김 아저씨 5만 원, 박 할머니 3만 원, 심지어 형편이 어려운 최할아버지도 1만 원을 보태셨어요. 우리 마을 자랑이 서울 가는데 도와야지. 일주일 만에 150만 원이 모였습니다. 마을 전체 인구가 200명도 안 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사를 본 한 IT 기업 대표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박지연 학생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대회 기간 중 노트북을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대표님의 다음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제가 돕는 차례입니다. 전국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대회 발표를 영어로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국제심사위원들이 참관한다고 했습니다. I am 지연박. I develop.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매일 방과 후에 무료로 지도해 주셨어요. 지연아, 발음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네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문제였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술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심플하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마을 전체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기도하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떨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출발 전날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보낸 거였어요.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국제 청소년 AI 챌린지에 관심 있으신가요? 국제 대회라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국 대회부터 잘 치러야 했죠.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물상 컴퓨터로 시작한 여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지연아, 파이팅! 버스 정류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도시 풍경에 압도됐습니다. 하지만 주눅 들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가진 건 진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었으니까요. 대회장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낼 거야. 그런데 대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스탠포드 교수였어요. 박지연 학생이군요. 실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전국대회 본선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명의 천재들, 그들의 프로젝트는 하나같이 놀라웠어요. 자율주행 드론, 의료진단 AI, 실시간 번역 시스템. 제 프로젝트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첫날 밤 숙소에서 할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애들이 너무 대단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아, 너는 이미 500명의 농부를 도왔어. 그 아이들이 몇 명을 도왔니?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실제 임팩트였죠. 대회 3일차 예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스탠포드 교수님이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더 긴장됐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물상 컴퓨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발표 중간 제 낡은 컴퓨터가 또 말썽을 부렸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꺼진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결하려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신 장비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 후 스탠포드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제대회에 꼭 지원하세요.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기술에는 언어가 없습니다. 당신의 코드가 당신을 대변할 겁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20명 중 1명이 된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하려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대회나 잘 치러. 불안했지만 할머니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본선 발표 날 더 많은 청중이 모였습니다. 기업 관계자들, 투자자들, 언론사까지. 제 발표 제목은 제약이 만든 혁신 2메가바이트로 구현한 AI였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상용화 계획이 있나요? 특허 출원은 했나요? 우리 회사와 협업할 의향이 있나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농업 전문가가 했어요. 이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인가요?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대회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상금 500만 원과 함께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얻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쓰러지셨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내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과로와 영양실조였대요. 할머니, 왜 아프신 걸 숨기셨어요? 네 대회 망칠까봐. 그때 이장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밭을 팔았어. 네 국제대회 비용 마련하려고. 뭐라고요? 3대째 내려온 할아버지 밭을 판 거였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급하게 팔았대요.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밭은 할아버지 유산이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밭은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네 기회는 다시 안 올지도 몰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할머니 소원이 하나 있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서는 네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고 너가 만든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병실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꼭 국제대회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겠다고.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일주일 후 국제대회 초청장이 왔습니다. 개최지는 미국 실리콘밸리. 전 세계 50개국에서 100명만 초청되는 대회였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 처음 가는 미국.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두려움보다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꼭 좋은 소식 가져올게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테슬라 전기차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글로벌 기업 로고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대회장이었어요. 구글 본사 캠퍼스에서 열렸는데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제 짐을 보고 물었어요. 노트북은 어디 있나요? 제가 낡은 컴퓨터를 꺼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로 대회에 참가한다고요? 네, 이게 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최신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MIT, 스탠포드, 케임브리지. 세계 최고 대학 학생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비라는 학생이었는데 저처럼 낡은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 나도 저사양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야.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비도 시골 출신으로 마을 교육을 위한 오프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발했대요. 대회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특별심사위원으로 일론 머스크, 선다 피차이 구글 CEO,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가 참석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물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니. 이튿날 예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제 순서는 35번째.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보면서 점점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홀로그램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실시간 데모, 화려한 그래픽. 제 준비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 무대에 오르면서 다리가 떨렸지만 할머니가 주신 손수건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작은 농촌에서 온 박지연입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계속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보세요. 10년 된 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500명의 농부를 도왔습니다. 라고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제 스토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에서 컴퓨터를 발견한 것, 54번의 실패 끝에 고친 것, 그리고 병충해로 고통받는 농부들을 위해 초경량 AI를 개발한 것까지. 기술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 알고리즘은 20년 된 컴퓨터에서도 작동합니다. 라고 영어로 강조했습니다.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컴퓨터가 또 꺼졌어요. 순간 패닉이 왔지만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 70%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재부팅하는 2분 동안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2분이 영원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농부들에게 2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니까요.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라고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컴퓨터가 다시 켜졌고 시연을 계속했습니다.
준비해간 병든 잎사귀 사진을 보여주며 실시간으로 진단했어요. 보세요. 3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없이, 클라우드 없이 오직 2MB 프로그램으로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어요. 잠깐 그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펜티엄 4 램 2기가입니다. 그게 2003년 스펙인데 정말로 AI가 돌아간다고? 네,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극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다른 이미지로 테스트해도 될까요? 그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호텔 정원 식물 사진을 입력했습니다. 3초 후 결과가 나왔어요. 진딧물 초기 감염 의심, 신뢰도 76%. 머스크가 정원사를 불러 확인했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이건 놀랍네요. 스페이스X 화성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우주선 컴퓨터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글 CEO도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을 구글 라이트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말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참가자들이 다가왔어요. 코드 좀 공유해 줄 수 있어? 우리 프로젝트와 협업하면 어떨까? 그 중에서도 라비가 가장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전 세계 농촌을 바꿀 수 있어. 다음 날 본선 진출자 20명이 발표됐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라비도 함께 진출했죠. 본선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24시간 해커톤 형식으로 주어진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주제는 재난 상황에서 인터넷 없이 작동하는 구조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복잡한 설계를 하는 동안 저는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핸드폰 블루투스로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기기가 정보를 릴레이하는 방식이었죠. 코드는 단 500줄. 하지만 배터리 소모가 적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타임 오버. 라고 외쳤습니다. 24시간이 끝났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은 떨렸지만 완성했다는 성취감이 컸어요. 최종 발표 날. 구글 본사 대강당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온라인 중계를 보는 사람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이번엔 떨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시연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컴퓨터가 끄지지 않았어요. 아니, 꺼지려 할 때마다 제가 먼저 대처했죠. 청중들은 그것조차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보세요. 이 낡은 컴퓨터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영어로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일어섰고 모든 사람이 따라 일어났어요. 시상식. 손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3위 미국 MIT, 2위 중국 칭화대, 그리고 대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 박지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풀렸어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소감을 말해주세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을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저를 믿어준 할머니께 바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원이 부족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약이 당신의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놀라운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구글 연봉 20만 달러, 당장 입사하세요. 테슬라 화성 프로젝트 팀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오픈 AI 차세대 AI 개발을 함께 하시죠.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화면 속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이제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상금이 5만 달러예요. 지연아, 그 돈은 네 미래를 위해 써라. 할머니가 제 미래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제안들과 한국 시골 마을의 할머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상식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골 소녀, 고물 컴퓨터로 실리콘밸리를 접수하다. 10년 된 컴퓨터로 구글을 이긴 천재 할머니의 밭을 판 돈으로 세계 정상에.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락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지현님,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국하면 청와대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언론 인터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최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최신 장비를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농촌 청소년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후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빌 게이츠 재단 농촌 교육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인터넷 .org 프로젝트와 협업하시죠. 삼성전자 한국 농촌 스마트팜 구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뜻밖의 제안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어느 할머니입니다. 익명의 한국 할머니가 이메일을 보내온 거였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제 손녀가 꿈을 갖게 됐어요. 여자도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됐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수백 개 왔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케냐, 브라질. 전 세계 농촌 지역 젊은이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대회 주최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 대회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스토리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줬으면 합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참가비 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가난한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훌륭한 제안입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라비가 배웅 나왔어요. 지현, 우리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만들자. 전 세계가 무료로 쓸 수 있게. 좋아, 깃허브에 올리자. 우리는 공항에서 노트북을 펴고 코드를 업로드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호프로 정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안전하게 오너라.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14시간의 비행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함도 좋았지만 제가 진짜 있고 싶은 곳은 할머니 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지연 학생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자랑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장님, 김아저씨, 박할머니. 모두가 왔어요. 지연아. 우리 마을 영웅.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다니. 공항에서 마을까지 가는 버스 안, 이장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연아, 정부에서 우리 마을에 IT 교육센터를 짓기로 했대. 네 이름을 따서 지연 코딩 스쿨이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니.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를 안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연이 고생했어. 집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축하 잔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표 된장찌개, 김아저씨네 배추김치, 박할머니의 전. 실리콘밸리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죠. 구글 연봉 20만 달러, 주식 옵션, 이사 비용 전액 지원 테슬라 연봉 25만 달러, 연구팀장 직위 삼성전자 연봉 2억 원, 서울 아파트 제공 네이버 연봉 1억 5천, 최연소 개발팀장.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MIT의 편지였습니다. 박지연 학생에게 당신을 우리 대학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업과 동시에 당신의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할머니와 마당에 앉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아,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저는 우리나라 농촌 아이들이 저처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답이 나왔네. 맞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모였죠. 저는 MIT 입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방학마다 한국에 돌아와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캠프를 열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왜 더 높은 연봉을 거절했나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육받을 기회죠.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구글 재단과 협력해 전국 100개 농촌 마을에 코딩 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개발한 커리큘럼으로 누구나 독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격려해 주셨어요. 박지연 학생 같은 인재가 있어 든든합니다. 정부도 농촌 IT 교육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삼성 MIT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졸업 후 1년간 우리 농촌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구글 농촌 코딩센터 100곳에 크롬북을 기증하겠습니다. 네이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심지어 제 고향 함양 군수님도 찾아오셨어요. 지연 학생, 함양을 대한민국 농촌 IT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마을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언니, 저도 코딩 배우고 싶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첫 코딩 캠프를 열었을 때 50명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왔죠. 여러분, 저도 1년 전엔 코딩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낡은 컴퓨터들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낡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한 소녀가 손을 들었어요. 언니, 정말 저도 구글 같은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리 마을을 구글보다 멋진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캠프가 끝날 때쯤 아이들이 만든 첫 프로그램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계산기, 알람, 간단한 게임. 제가 처음 만들었던 것들이었죠. MIT 입학을 앞두고 할머니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미국에 가야 해요. 걱정 말고 다녀와. 할머니는 여기서 네 소식 기다릴게. 4년 후엔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지연아, 넌 이미 멋진 사람이야. MIT 입학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 농촌 학교들이 코딩 교육을 요청한 거예요. 함양의 기적을 우리 마을에서도 만들어주세요. 저는 농촌 코딩 교육 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학생들이 자원했어요. 제 이야기에 감동받아 농촌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였죠. 출국 전 마지막 프로젝트로 희망 코딩 버스를 기획했습니다. 개조한 버스에 컴퓨터 20대를 싣고 전국 농촌을 도는 이동식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직접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지연 학생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농촌 1코딩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버스는 전라도 구례로 갔습니다. 산골 마을 아이들 3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컴퓨터는 처음 만져봐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전원 버튼도 못 찾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헬로 월드를 화면에 띄웠을 때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농사만 지를 줄 알았는데 이제 컴퓨터도 할 줄 안다니. 고맙네. 두 번째는 경북 영양, 세 번째는 강원도 정선. 한 달 동안 10개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정선의 한 소년이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은 잘 못했지만 코딩에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만든 거예요. 불과 3일 만에 복잡한 패턴 인식 프로그램을 만든 거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재능을 계속 키워야 해요.
그 소녀는 지금 국가 지원을 받아 영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출국 3일 전 깜짝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가 가르친 5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들이 함께 만든 앱을 보여줬습니다. 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각자의 꿈을 적어놓은 앱이었어요. 저는 게임 개발자가 될 거예요. 저는 보안 전문가요. 저는 선생님처럼 농촌을 위한 앱을 만들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많은 꿈으로 자라났다니.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MIT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한국에 돌아와 교육 봉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한국에 돌아와 농촌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이미 여러 기업과 재단에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농부의 눈 앱 수익금도 전액 투자할 거예요. 실제로 농부의 눈은 이미 1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고 농협과 계약해 전국 농가에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은 배웅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도 오셨어요. 할머니, 공항까지 오시면 힘드신데 4년 동안 못 보는데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마을 아이들이 만든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언니, 우리도 언니처럼 될게요. 라비도 영상통화로 인사했습니다. 지연, MIT에서 만나. 우리 프로젝트 호프가 벌써 50개국에서 쓰이고 있어.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4년 후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기내에서 노트북을 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농촌을 위한 오픈소스 교육 플랫폼. 할머니가 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성공은 혼자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의 사랑, 마을 사람들의 응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기회 덕분이라는 것을. 창밖의 구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바꾸고 돌아올게요. 약속합니다. MIT에서의 4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한국에 돌아와 약속대로 코딩 캠프를 열었고 그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첫 해 50명으로 시작한 캠프가 마지막 해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죠. 졸업을 앞두고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스카우트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교수님들은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박지연, 당신은 기술자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잃지 마세요. 귀국 날짜를 2025년 7월로 정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돌아가요. 영원히요. 우리 지연이 기다리고 있을게. 한국에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는 생각지도 못한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코딩 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모인 거였어요. 그중 많은 아이들이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합격했어요. 저는 카이스트요. 저는 이미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스마트 농촌, 디지털 혁신 마을 표지판이 보였어요.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새로 확장된 지연 코딩 혁신센터였습니다. 이제 5층 건물에 최신 장비 200대를 갖춘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4년의 세월이 할머니를 더 늙게 만들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리 지연이 정말 돌아왔구나. 할머니, 약속 지켰죠? 센터 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도지사는 물론 삼성, LG, 네이버 등 대기업 대표들까지 참석했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농촌 기술 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제가 준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 창업까지 연계하는 종합 프로그램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농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 기수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지원한 500명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학생들이었죠. 선발 기준은 여전히 성적이 아니라 왜 배우고 싶은가였습니다. 그중 한 소년의 지원서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는데 이제는 스마트팜이 대세라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경험과 제 기술을 결합해 최고의 스마트팜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이 시작되고 6개월,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하나둘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농산물 이력 관리, AI 기반 농작물 수확 시기 예측 IoT 센서를 활용한 자동 관수 시스템. 특히 주목받은 건 팜커넥트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론칭 3개월 만에 사용자 10,000명을 돌파했어요.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1년 후 첫 졸업생들의 진로가 결정됐습니다. 놀랍게도 20명 중 15명이 고향에 남기로 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농촌을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컨설팅 회사를 차린 학생, 드론 방제 서비스를 시작한 학생, 농업 데이터 분석 기업을 창업한 학생. 그들의 성공은 또 다른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역도시화의 시작이었죠. 이제 지연 코딩 혁신센터는 전국 20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매년 2,0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중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시작한 불씨가 이제 큰 불이 되었구나. 할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지연아. 너는 스스로 길을 찾았어. 할머니는 그저 믿어줬을 뿐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UN 본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박지연 님을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청년 대사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키운 수천 명의 제자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2025년 8월 UN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농촌 청년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었죠. 단상에 서서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고물상에서 주운 컴퓨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컴퓨터가 만든 변화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모델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도 농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죠. 포럼이 끝난 후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UN에서 글로벌 농촌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제가 총괄 디렉터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본부는 한국 함양에 두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모델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함양은 전 세계 농촌 혁신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매년 100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수를 오고 우리 졸업생들은 해외로 나가 현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라비도 인도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 호프는 이제 전 세계 1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었죠. 지연, 우리가 정말 해냈어. 아니야, 라비, 이제 시작이야. 가장 뿌듯한 순간은 제 첫 제자 중 한 명인 김수아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고향에 코딩 센터를 열었어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아이들이 오니? 저처럼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요. 그중 한 아이는 폐지 줍는 할머니와 사는데 천재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희망과 함께. 할머니는 이제 90세가 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여전히 센터에 자주 오셨어요.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아니야,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보는 게 낙이야.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없어도 읽지 마라. 때가 되면 알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자랑스럽다, 지현아였어요. 편지를 열었을 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아,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가난했지만 너 때문에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 네가 만든 변화를 보며 깨달았다.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계속 나아가라. 할머니는 하늘에서도 응원할게.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수만 명이 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 그리고 기술로 삶이 바뀐 농부들까지. 할머니 묘비명은 제가 직접 썼습니다. 한 소녀의 꿈을 믿어준 할머니,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꿨다. 오늘도 센터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10년 전 제 모습을 봅니다. 선생님도 정말 고물 컴퓨터로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 있어. 아직도 작동해. 그 낡은 컴퓨터는 이제 센터의 전시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혁신은 작은 시작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이 그것이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니까요. 지금까지 고물상 컴퓨터로 시작해 세계를 바꾼 박지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의 작은 도전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셨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이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나요? 그 한계가 바로 여러분만의 혁신을 만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전 세계 모든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또 다른 지연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